월요일날 2부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차례인데요. 어제 국내 증시는 조금은 아쉬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 코스피 지수도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래도 어제 저PBR이나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이틀 연속으로 하락폭을 키워가면서 오늘은 장중에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 분위기가 이어질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내장 확인하기 전에 전날장 마감했던 미국 증시 상황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계속해서 혼조 마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지수 확인한 다음에 종목별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지수 4만 선에서 조금 더 밀려났습니다. 0.5%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나스닥의 상승률이 0.65%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는 JP모건 체이스의 주가 하락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의 훈풍에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다시 한번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월요일장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되겠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공세로 밀리는 중국에서 이 아이폰 가격 할인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에 장 초반에는 주가가 하락세로 반응을 했다가 0.62%가량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2.5%가량의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22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곳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JP모건이 되겠습니다. 월가의 황제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의 은퇴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4.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장 특징주 세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타겟도 특징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2.14%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유통업체, 유통체인이 되겠는데요. 이 가성비 따지는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자주 구매되는 품목 5천여 개에 대해서 가격 인하에 나서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 하락으로 반응을 했고요. 힘센 허스 헬스는 27% 이상의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남녀 건강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밈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날은 자사 플랫폼에서 먹는 비만 치료제 이외에 주사제형 치료제까지 판매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리오토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지난해 부진했던 전기차 시장에서 마진율 20%를 달성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리오토인데 이날은 1분기 실적이 실망스러웠고 또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주가 12%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애널리스트가 주목한 종목은 뭘까요? 애널리스트 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멜리우스 리서치로부터 매수 투자 의견 유지를 받았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가장 중요할 것 같은 이벤트가 바로 올해 열릴 세계 개발자 회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다수의 월가 증권사들이 계속해서 매수 유지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티펄 매수 유지 의견 냈고요. 목표 주가 1,08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베어드는 목표 주가를 1,2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바클레이즈는 목표 주가 1,1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많은 월가의 증권가들이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 매출 성장세 가속화, 또 양호한 북미의 마진율, 강한 이커머스 매출 등이 긍정적이라면서 매수 유지 의견을 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모건 스탠리로부터 동일 비중으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목표 주가까지도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이었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론에 대한 손실을 저희가 과대평가했고, 그리고 AI 메모리에 따른 성장은 과소평가했다면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스브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완구 업체가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 하스브로에 대해서 최선호주 목표로 다시금 올리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하스브로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했고요. 완구 업체의 실적이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최선호주 리스트에 하스브로를 신규 등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널리스트가 월요일장에서 주목한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헬기 사고로 이란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많은 시선이 쏠렸던 거죠. 하지만 배럴당 $80를 돌파했다가 다시금 약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한편 천연가스는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혹시나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질 않을까라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원자재도 강한데요. 은값은 1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죠. 오늘은 베어드 웰스 매니지먼트의 로스 메이필드가 지금은 숨을 고를 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I think a pause is in order here. We've had a pretty, aggressive rally after the little 6-7% correction that we saw across April. The move is broadly based on the idea that, okay, the economic health is slowing a little bit. Maybe a few Fed rate cuts are still on the table, and then earnings have kind of come in a little bit stronger than expected. But at the same time, any kind of momentum push, you need a breather. Nothing about this pause to start the week would indicate any kind of risk-off sentiment over the next 3, 6, or 12 months for us. We're still very much of the belief that we're in a cyclical bull market. You just can't go up every single day. We're in kind of a void here, I think, waiting for a few big earnings, as you mentioned earlier. And so it's not all that surprising, and we're still bullish over the intermediate term here. 네, 다우존스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가격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은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외인과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기관들 홀로 사들였지만 코스닥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저PBR 관련주들에게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도 0.6%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2,724선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 조금은 더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847선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그 가운데 여전히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돌았던 업종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리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았고요. 어제 LS 에코에너지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금뿐만 아니라 구리값 같은 경우도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원자재 지수 같은 경우도 16개월 내 현재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배런스 같은 경우도 금은 좋지만 구리는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 구리는 2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가격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유주에서도 좀 변동성이 나왔었죠. 국제 유가 자체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또 어제는 이란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가 추락했다라고 하는 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흥구석유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만들어내면서 11% 오름세 보였고요. 중앙 에너비스도 4%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산유국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감이 있었지만 간밤 국제 유가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장에서 좋았던 부분으로 해운주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0개월 만에 2,500선을 돌파해내면서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홍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HMN 같은 경우도 8% 가격 상승 나왔고요. 펜도션은 2.3%, 흥하 해운까지도 일제히 오름세 있었습니다. 특히 HMN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각과 관련해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다른 관련주보다도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개 확인을 해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마트의 소식입니다. 이제 이마트가 다시 한번 밤 늦게까지 문을 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마트의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1시간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진행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작년에 이마트가 사상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이 실적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표도 바꾸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로 인해서 이마트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도 24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도 큰 폭의 영업이익이나 매출면에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1% 정도, 영업이익은 471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영업이익의 영업시간의 소식이, 연장 소식이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긍정적인 실적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3.8%의 가격 하락을 강하게 보였고요. 6만 3천 원까지 내림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을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 오늘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주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긍정적인 주가 전망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높게까지는 1,200달러까지 상향 조정해주는 곳도 나왔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수요 기반이 확고하고 앞으로 엔비디아를 대체할 어떤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시장은 풀이하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상황이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시장도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200달러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는 현재 주가보다도 추가적으로 30%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2.4%, 2.5% 가까이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대 최고치까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떠할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전날 종가 현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다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까지 모두 오름폭을 키워갔고요.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는 2% 가까운 반등을 보이면서 78,900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서의 변동성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제 화요일 들어가 됐습니다. 오늘 이데일리에 나왔던 주요 뉴스들 좀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흐름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올해 1분기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 내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본 내용인데요. 반도체 등이었고 순이익이 2배가 늘었다. 2분기 실적 눈높이도 쑥쑥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실적 증감률을 보면 매출 2% 정도 늘어난 반면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보시는 것처럼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매출이 줄지 않았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장이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는 거는 성장보다 훨씬 더 뭔가 효율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올해 1분기 이렇게 코스피 상장사들 실적이 크게 좋았던 거는 반도체 같은 이런 우리 대표 업종을 중심으로 상당히 수출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또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더해서 환율의 덕을 톡톡히 봤다. 이게 이제 이익 폭을 이렇게 매출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높인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분기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업종은 역시 반도체가 되겠고요. 자동차도 괜찮았고 요즘 뭐 주가가 잘 나가는 전력기기라든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AI 관련 주들 또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과 음식료 같은 이런 필수 소비재 쪽도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업종이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도 갈 가능성이 높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분기에 좋았던 이런 어떤 업황 상황들이 지금 2분기로 한다고 특별히 이렇게 둔화되거나 꺾이거나 이렇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어떤 업종들이 좀 달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뭐 1분기에도 좋지 않았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2분기에도 뭐 썩 좋게 기대가 되는 게 없지만 기존에 잘 나가던 업종들은 일단 2분기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의 업종들이 주가가 사실 많이 올랐다라는 거를 감안하시면서 그거를 리스크로 잘 삼으시면서 판단을 하실 필요는 굉장히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가볼까요?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에 설설 기던 삼성전자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던 순매수했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뭐 사실 굉장히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거고 주가도 뭐 사실 이제 8만 전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조금 며칠 팔았습니다. 사흘 연속 팔다가 어제 이제 나흘 만에 일단 순매도세가 중단되긴 했는데 외국인 지분율을 봤을 때도 1월에 비해서 5월 달에 2%포인트 가까이 많이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삼성전자를 패내하던 외국인이 왜 팔았을까 알아보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와 HBM, 이 고대품 메모리 경쟁을 좀 치열하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주자는 SK하이닉스고 후발주자가 삼성전자인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로부터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루머가 시장에 돌았고요. 이런 루머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자 또 시장에서는 그 루머를 또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팔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사실은 이런 어떤 미확인 루머는 결국은 확인된 팩트로 덮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경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2분기에 이 12단짜리 HBM3 제품을 양산을 하겠다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약속, 이런 어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루머들은 계속해서 증폭되면서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주가에도 별로 도움이 될 이유가 없는 건데요. 이 HBM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좀 후발주자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HBM의 또 새로운 어떤 추진력이 되도록 만들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 HBM 부분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거나 아니면 거의 근접하거나 아니면 넘어서거나 결국은 이게 유일한 답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사들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횡재세 논의가 사실은 좀 다시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게 뭔 뜬금없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논란이 좀 있었던 얘기인데
횡재세 논의가 다시 정유사에 대해서 이 횡재세 논의가 다시 나온 이유는 정유업계가 올 1분기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고유가, 고환율 이런 덕을 톡톡히 좀 본 건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대비해서 7배, 그러니까 1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돈 너무 많이 번 거 아니야? 이를테면 그런 거죠. 너네들 기름값 오른 거 가지고 다 너네들 배만 부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 얘기가 다시 논의가 돼서 횡재세를 걷어야 되겠다라는 게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유사들의 입장은 되게 이제 크게 손사래를 치면서 완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였던 정제 마진이 올랐던 가격이 지금 정제 마진 가격이 오히려 반대로 많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정유사의 이익이라는 게 사실 고유가 고환율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일종의 천수답 어떤 형태인데 구조인데 지금 돈이 그렇게 벌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횡재세를 도입한 데들은 대부분 횡재세를 석유 시추기업 같은 데다가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정제사에다가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뭐 일면 타당성이 없는 얘기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도 아니긴 한데 다만 이 제도의 양면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횡재세를 도입을 해서 세금이 이익을 많이 냈을 때 세금을 많이 거두면 나중에 이익을 많이 또 못 걸거나 또 적자가 날 때는 또 정부가 어떻게 보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을 이렇게 걷게 된다, 횡재세를 내게 되면 기업들이 또 가만 안 있죠. 어쨌든 이익을 최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가격에 이 세금을 전가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 그동안의 역대 사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양면성이 있다라는 걸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결정을 할 때 꼭 유념하기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이데일리 증권면에 있는 기사 준비했습니다. 짝짓기 줄줄이 실패하면서 스펙 투자주의보가 발동이 됐다. 스펙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 인수 목적 회사가 되는 건데요. 이런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해서 이제 주식시장에 우회 상장을 하는 일종의 하나의 통로였죠. 그렇게 하는 게 참 그동안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었고 또 좋은 회사로 이렇게 성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 들어서 좀 5번이나 스펙 상장이 좀 무산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진 스펙 7호부터 그래서 NH 스펙 25호까지 좀 5개가 계속해서 지금 합병이 무산되면서 상장이 결국 안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작년에 있었던 파두 사태 이후에 이 공모주에 대한 이 상장에 대한 거래소의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 상장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지적도 많았습니다. 상장 심사를 너무 좀 쉽게 해준다. 그래서 상장이 돼서 좀 좋지 않은 회사들이 상장이 돼서 피해자들이 뭐 양산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긴 했었기 때문에 거래소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상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런 갑자기 엄격해진,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좀 흐트러진 것 때문에 이 상장이라는 본래의 제도의 취지가 좀 흐트러지는 게 아니냐, 좀 약해지는 게 아니냐,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 이제 유망한 기업이 이 상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장이 돼서 자금을 많이 투자를 받아서 이제 좋은 회사로 자신들의 그 유망함을 실현시키는 게 결국 상장 제도의 큰 특징인데 이렇게 될 경우 좋은 기업들마저 마치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은 우리 시장과 기업과 투자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옛 말이 있듯이 요즘은 이제 정책에 있던 유연함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형훈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에브리웨어 랠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만 조금 소외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제도 우리 시장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이러한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여전히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네. 좀 짜증스럽습니다. 지금 네. 우리 시장 자체만 좀 상단이 막힌 상태에서 내부적인 좀 악재들도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당장 이제 실적 발표 우리는 주요 기업들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네.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하면 어쨌든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일단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컬 테스트 논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HLB가 그 FDA로부터 이제 일단 보안 요구를 지금 받은 상태라 가지고 승인이 안 났거든요. 네. 거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또 해필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블럭들이 좀 조선주 쪽에서 일부 종목이 좀 크게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심리를 좀 많이 좀 꺾어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그 수급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 그 라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중국 쪽이 그동안 상반기 내내 좀 부진하다가 중국이 4월 달에 이제 밸류업 정책을 도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라 있었던 그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좀 옮겨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좀 수급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밸류업에 대해서 연초에 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좀 이게 뭐지 싶은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을 방문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아마 6월 정도 되면 공매도 일부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개인 투자들은 더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양시장 모두 강력한 매도세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공매도 재개 어떻게 보세요? 좋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 좀 네. 반발이 들어갈 텐데 사실 이제 우리만 못 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이제 내부적인 노이즈가 심한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한시적으로 중단했었던 네.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뭐가 달라졌느냐 그거를 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중단시켜 놓고 나서 지금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전산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 풀어준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럼 뭐 때문이지? 물론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밸류업 정책을 소개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이제 해외 IR을 하다 보니까 그 IR에서 이제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해서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매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최근에도 지금 공매도 때문에 불법 공매도 이번에 적발이 돼가지고 또 벌과금을 물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완 장치가 없고 이것도 역시도 또 그런 밸류업처럼 자율에 맡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이 전격적으로 다시 이걸 재개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여론도 좀 싸늘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지어 나오는 얘기가 결국 그 어떤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도 총선용이었냐라는 또 비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긴 시야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개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실제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올라가면 많이 팔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금투세 이슈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좀 빠져나갈 때 좋을 때 좀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온 거 이후에
수급이 지금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대규모 수자금이 많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뭔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진정한 밸류업이 되려고 하면 증시 부양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증시의 그 기본적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밸류업과 관련돼 가지고도 좀 그 타국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당장에 지금 최근에 4월달에 이제 발표됐던 중국의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요, 이 내용이 우리하고는 조금 물론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다 뭐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거기도 보면은 여기서는 배당에 대한 부분을 갖다 굉장히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2년간 했을 때 한 배당 성향이 30% 이상 나오게 해야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배당이 높아요,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낮기 때문에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소액 투자자들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을 갖다가 투자 유인을 갖다가 많이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무 그냥 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벤트식으로 공매도 금지시켰다가 풀었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밸류업도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강제성 없이 자율에다 맡긴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동안엔 몰라서 밸류업 관련된 걸 안 했냐는 거죠. 기업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는 우리 시장,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함께 파악을 해봤는데 또 최근 우리 증시에 굉장히 악재가 됐던 부분이 이 HLB 관련주들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약 허가 기대감에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었고 실적 자체가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이슈가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지금 이거를 연속 가고 있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될까요? 아니면 좀 일단락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는 신약 개발 업체들,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분류되는 업체들은 네. 매출이나 이익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애초에 없습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신약 개발에 올인을 해서 거기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쪽이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리보세라닙 병용 투여 이슈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해왔었고 계열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그거 보고 그 결과협을 떠나가지고 일단 이번에 FDA에서 승인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랬던 부분들이 일단 승인이 유보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었고 그렇죠. 기대를 갖고 왔었던 그 반작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이 바이오 투자를 꽤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 개발자도 신약 개발이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와 가설을 가지고 네. 가설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봤을 때 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왜 뭐 이런 거에 투자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 회사 자체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동안 꾸준히 스터디 해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향후에도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불행스러운 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를 위시해가지고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이 회사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발 자체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 못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제 일단 예정됐던 기대감이 이제 무산이 됐을 경우에 그 반작용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까지 끝을 냈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이제 3상 결과는 나왔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스코에서 OS 최종 데이터가 나옵니다. OS 최종 데이터라는 거는 생존 기간과 관련된 최종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약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선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5월 23일 날 초록이 발표가 날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잘 나오면 거기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저게 낙폭이 계속 크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클 텐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지금 이틀 연속 하한가 맞은 주식을 지금이라도 파세요라고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반면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임상 3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 정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걸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를 다시 뭐 들어갈 시점을 보신다는 것보다는 국내 바이오텍들 중에서도 지금 뭐 아스코에서 초록 나오는 것도 많지만 하반기 일정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공부 좀 해보시다 보면은 과거하고 다르게 글로벌 임상이라든지 그 해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베타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임상 실패로 주가가 휘청였던 사례는 저희가 많이 겪어왔었죠. 뭐 신라젠도 있었고 앞서서 코룡티슈진도 동일했었는데 사실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바이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차갑게 식으면서 굉장히 정체기를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HLB 이슈로 다시 한번 멈춰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이건 개별 이슈로 저희가 따로 떼놓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특히 미국 임상 3상까지 가는 회사도 많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 않았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HLB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최종 결과 이제 승인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임상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그 외에도 뭐 지금 다들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머크의 키트루다를 네. 독점 계약해가지고 SC 제약으로 만들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 그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HLB가 과거 같았으면 이게 전체 바이오텍을 다 끌고 내려오는 네.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이슈 우리가 기존 바이오주들과 좀 떼어놓고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사실 이슈들보다는 우리의 투심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이슈들이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매크로 이슈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일단 당장 이번 주 FOMC 의사록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 전망하세요? 전 특별한 이슈가 뭐 거기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 뭐 그 범주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사실 파월 의장 그 FOMC 전에 네. 그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 이제 고용 비용 지수라고 ECI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와서 그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고용 시장이 아직도 뜨거운 거 아니냐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 죽지 않을 것 같고 고용도 안 죽을 것 같은데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금리 인하 당연히 못할 거고. 네. 근데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다 꺾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했고 이런 것들에다가 또 최근에 나온 소비 지표들, 소비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제조 쪽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꺾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비제조 쪽 그 PMI 같은 경우도 꺾이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하반기에 경기가 미국도 후퇴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터에 미리 알고서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파월 의장이 본인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물가 거기에 더해서 고용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고용 임금 센서스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네. 저걸 보면은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에 이제 초에 발표되는 지난 그 고용 동향을 봤을 때 한 57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나온 거는 19만 명이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미 고용이 작년 3분기 이후부터는 네. 꺾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고용 배율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취업 가능한 내가 취업 시장에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자리 수 관련된 부분이
맥시멈 1.8개, 약 2개까지 근처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1.3개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근사치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더기다가 더해가지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니까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맨날 트럼프가 공격하는 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잃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최근에 이민을 좀 제한을 하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작년에 이민자들에 의해 가지고 일자리들이 상당 부분 커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도 꺾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9월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9월이 한 70%대 이상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빠르면 6월. 근데 늦어도 한 7월 FOMC가 7월 말 8월 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7월 정도면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4월에 CPI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음으로 중요한 또 빅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면서 사실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어제부터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앞서서 발표가 됐었던 TSMC 실적을 놓고 봐도 여전히 그 코보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쪽 관련돼 있는 그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25년도 캐파까지 이미 다 예약을 해버린 상태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히트 아닌 팁이 될 수도 있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실적 발표 나기 전에요. 네. 그 직전에 목표 주가들을 심한 데는 50%를 올리고 막 올렸었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목표가를 갖다 지금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드, 그다음에 이제 그 스티펠, 그 외에도 바클레이즈라든지 HSBC라든지 이런 쪽들이 목표가를 다 줄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널들이 줄상향을 했는데 어닝이 미스가 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장 가이던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40% 성장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시장의 가이던스를 맞추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있잖아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거. 이게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네. 그게 변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그 미스가 나면은 급락을 하겠지만 네. 미스 날 가능성은 되게 제한적일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 나가면서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신고가 갱신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좋은 실적에 맞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미 그 실적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2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선반영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돼도 어느 정도 횡보가 이어질지 신고가 경신하신다고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력을 파악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그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2배 이상 성장을 그 주가가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지금 30배대입니다. 성장이 해마다 2배 이상 성장하는 회사가 PER 30배대 유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에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PER 많이 받을 때는 뭐 60배, 70배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장의 폭이 네. 굉장히 크게 그다음에 독점적으로 간다 그러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조정을 받거나 밀린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의 특성상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뉴욕 증시 계속해서 관망세 또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도 혼조세를 나타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의 힘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지 개장 전략 이데일리와 끝까지 함께 보시죠. 그럼 저희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